이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이란 고객들이잖아요. 그 저기 아랍 빼고 나면, 또 이스라엘 빼고 나면 서유럽은 이란의 고객이라고요. 기름에. 잠재적으로. 여기서 그냥 패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터키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들어가고, 터키에 있는 나토 거기서 들어가고, 터키 나토 국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란을 상대로 지금 미국이 힘을 쓰는 게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별로 분산될 거 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너끈히 감당한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란을 쳤을 때 위험은 군사력의 분산의 위험이 아니라 이란을 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유가가 출렁인다라는 게 미국한테 쥐약이었었는데 솔직히 아주 과학하게 말해서 유가 잠시 뛰면은 미국 그 석유업자들 돈 어마무시하게 벌 거고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유가 뛰지 못하게 생산에 증산을 해라라고 트럼프가 오펙 국가한테 요구를 해서 실제로 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야말로 오펙 밖에 있지만 오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석유 강국이 됐기 때문에 이란을 이렇게 목을 조를 때 미국이 감당해야 될 그 부담이라는 건 최소화되어 있다고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오지랖이 굉장히 넓게 벌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베네수엘라는 김장 담아놓은 상태고 이란은 남의 손으로 곧불고 있는 상태고 미국이 그쪽에 많이 힘을 뺏긴 게 없어요. 그 힘은 어디에다가 집중했냐? 동북아시아에 집중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제가 좋아하는 친구이자 동지인 우리 신인금 국방 TV에서 잘 다뤘어요 오늘. 아주 잘 다뤘어요. 거기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13척의 초대형 전쟁 물자 수송선이 한반도 그러니까 포항 앞바다, 부산 앞바다 여기에 막 그리고 일본 근해에 지금 정박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척은 오고 있고 그중에. 근데 이 수송선들이 보통 보면 뭐 기갑 여단 하나를 완전 무장해서 한 달 동안 쓸 이 탄약이나 전쟁 물자를 그 안에 다 싣고 있다. 수송선 한 척이. 근데 아시면 기갑여단이라는 게 말이 기갑여단이지 거의 그거 기갑여단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저기 국군 병력 일개 군단 이상 되는 그런 집중적 화력이 나오잖아요. 미국 기갑여단이라는 게 하나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13척씩이나 그냥 전쟁 물자 꽉 때려 싣고서 한반도 근처에 와 있다. 그래서 신인균 대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일은 생전 처음 본다. 이거는 거의 전면전 준비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정밀 외과 타격이 아닙니다. 프레시전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아닙니다. 참수 공격이 아닙니다. 전면 침공입니다. All out invasion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근데 이제 제가 신인균 대표랑 조금 이 말 쓰는 방식이 다른데 신인균 대표는 이게 전면적 전쟁을 준비한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면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일방적 접수입니다. 딱 진행되면요. 15분에서 30분 안에 무력화됩니다. 북한의 방공망, 통신망, 공격 능력이 15분에서 30분 안에 무력화되고 말아요. 이런 경우에 딱 진행되면. 예를 들어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게 이게 순항 미사일이잖아요. 그걸 바다 밑속에서 발사하는 잠수함을 미국이 오하이오 클래스 잠수함을 4척 갖고 있는데 한 척당 토마호크 미사일을 154발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4척이면 거기서만 쏠 수 있는 토마호크가 154 곱하기 4니까 616발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핵잠수함이 오하이오 클래스가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구덩이를
22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4척을 뽑아갖고 미주리호 같은 걸 뽑아서 4척을 뽑아서 그 구덩이 안에다가 ICBM은 두꺼워요. 퉁거워요. 근데 토마호크 미사일은 얇거든요. 작고. 그러니까 ICBM 구덩이에다가 토마호크 미사일을 7발을 채운다고요. 그러니까 구덩이가 22개니까 154발이 되죠. 그런 잠수함이 4척이니까 616발입니다. 그게 원산 앞바다, 평양 앞바다에 떠 있다가 한순간에 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잠수함 4척만 갖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만 쏘냐고요. 구축하면서도 쏘죠. 그 언제야? 2017년 그 6월인가에 그 토마호크를 그 시리아에 있는 화학무기 기지 내지는 화학무기를 떨어뜨리는 공군 기지에 미국이 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60여 발 쐈는데 그때는 어디서 쏘냐면 구축함에서 쐈습니다. 그럼 잠수함에서 쏘고 잠수함만 616발이에요. 구축함은 또 그건 무수히 많이 쏠 수 있어요. 뿐만인가요? 토마호크의 뒤에 작약을 뭘 채우냐에 따라서 얘가 뭐 1000km 이상도 가요. 토마호크는.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일본 큐슈나 혹은 관동 해안에서 쏘면 북에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스텔스 폭격기 이런 거를 동원해가지고 순식간에 마비시켜버린다고. 이게 딱 상황 전개 딱 들어가면 15분에서 30분이면 북은 꼼지락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첫 폭탄 딱 떨어지고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그러고 나서 그냥 접수라고요. 일방적 접수거든요. 주민이 반발해? 신라면하고 쌀봉지하고 그 비타민 C, 여성 생리대 이런 걸로 패키지 만들어서 딱 1000만 개만 뿌려버리면은 누가 반발해요? 누가 반발하냐고요? 반발할 주민이 없어요, 거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인간답게 하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거의 눈물이 날 뻔했는데, 그 평양에 있는 잘 나가는 그 의사 부부 집안이에요. 잘 나간다는 게 뭐 잘 나가 봐야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평양 시내에서 근무하는 남편도 의사, 부인도 의사인데 나이가 한 40쯤 된 여의사가 하혈을 하고 다녀서 그때 거길 방문했던 한국 의사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왜 하혈하냐. 이제 얼굴이 친해지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피임기구가 없어서 그 루프라는 걸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성 자궁 속에 밀어넣는 이거. 근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루프는 지가 15년이래. 그럼 루프 바꾸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새 루프를 쓰려면 당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 당의 허가. 평양에서 살아가는 부부 의사가 그중에 여성 의사가 피임을 위해서 루프를 집어넣어 놓고 그걸 15년 동안을 못 바꾸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흉악한 지옥이라고 저기가. 거기에서 누가 목숨 걸고 튀어나와서 김일성 영생교를 호위하기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쳐 저 미자 양키를 때려 죽이겠습니다 하고 나올 놈이 누가 있냐고요. 쌀봉지 하늘에서 쏟아지고 신라면 봉지 쏟아지고 여성 생리대 쏟아지고 애들 먹일 비타민 쏟아지고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냐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요. 전쟁이 아니에요. 한방순간에 치고 그 다음에는 접수 평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북한의 저항력이 아니라 중국이 개입할 뜻이 있냐 없냐가 북한을 미국이 언제 꼭지를 딸 거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시진핑이 저짓을 하고 미국 내에 반중 감정이 올라가면 그래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그 공격성이 수위가 점점 올라가면 일반 대중까지 저거 밟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친중파 중국 변호하는 놈 저놈 보니까 저놈은 월스트리트야.
아, 저놈 보니까 저놈은 조진핑, 조 바이든 같은 놈이야. 그 아들 내세워갖고 중국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에서 뭐 몇 조씩 돈 빼먹는 놈이야. 아, 저놈 보니까 저거는 저기 뭐 기업계에서 저기 뭐 애플 같이 중국에 왕창 돈 물려 있는 놈들이야. 아, 전부 범털만 진중파네. 우리 생활 현장에서 땀 흘려서 먹고 살아가는 민초들은 상식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해서 개인의 존엄성과 인류 문명과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반중 자유 애국파야. 이렇게 구도가 나눠져 있어서 그 구도가 점점 선명해져 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 잡아 죽이는 인류 최악 최후의 김일성 영생교를 접수하러 들어가는데 너희가 거기에 어깃장을 놔? 너 죽을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의 분위기가. 지금 거기로 막 밀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겁나는데. 신인균 대표도 오늘 그거 하면서 겁난다고는 그런 뉘앙스를 막 풍기더라고요. 그 두 겁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 길을 가고 있나? 이걸 보려면은 중국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시진핑 혼자가 또라이여서 지금 중국이 저 모양이 된 게 아니에요. 일단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했나 보면 시진핑이 세 개를 쳤습니다.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일단 단파를 쳤어요. 이 단이라는 건 공산청년단 할 때 그 단입니다. 파는 파벌할 때 파입니다. 이 공산청년단은 공산당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느슨한 외곽 조직이에요. 이게 한 8천만 명, 9천만 명 정도의 멤버십을 자랑해요. 중국 공산당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 좀 이렇게 좀 빨빨거리고 눈치 있고 좀 한번 세상에서 힘 좀 써보려고 하는 좀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로 치면은 그 뭐죠? JC라 그러나 그 청년 상공회의 그 무슨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청년 라이언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비슷한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를 겉으로 이제 표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단파들이 그동안 상해파와 단파가 손을 잡고 등소평 이래로 쭉 이걸 끌어온 거예요. 중국 개혁 개방을. 80년대 중반 이후로 한 30여 년을 끌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인 후진타오 그다음에 지금 저기 시진핑한테 엄청나게 구박받고 있는 수상 리커창이가 다 단파 출신이에요. 어느 정도 시진핑이 단파를 문질러서 밟았냐? 공산청년단이 운영해온 그 대학도 뺏어버렸고요. 뿐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몇 년 전부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 드시는 청년 여러분, 이제까지는 공산청년단에 입단을 하면 사회적 커리어가 잘 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들 생각해 오셨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산청년단의 문턱이라도 밟은 자는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이런 취지로. 완전 밟아버린 거예요. 상해파 완전히 밟아버렸죠. 뿐만이 아니에요. 타자당 중에서도 온건 타자당을 밟았어요.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사진의 맨 왼쪽 모실라이입니다. 모실라이는 개혁 성향의 온건 타자당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잘 둬서 그래요. 모실라이의 아버지가 중국의 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반신, 데미가드거든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건 반신이. 그 중에서도 핵심 코어인 8인방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개혁파 8인방. 모실라의 아버지가. 그래, 그 아버지를 잘 둬갖고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누라는 잘못 뒀지만. 그래가지고 이 온건태자당의 대표 선수가 보실라이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시진핑이 집권을 할 때 후계가 보실라이로 점지돼 있는 상태에서 집권을 했는데 집권하자마자 시진핑 쪽에서 배신 때리고 보실라이를 숙청해버린 거죠. 보실라이만 숙청한 게 아니에요. 저기 그 중국의 사법계통을 다루는 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이건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원래 안 건드려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면 신급이어서 안 건드려. 자기들도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등소평 체제 이후로. 거기 저이용캉을 쳤잖아요. 근데 저이용캉을 친 이유가 해괴망측해요. 친 이유가 내세운 게 뭐냐면 그것도 반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못 안 하죠. 내세운 이유가 흘러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후진타오와 장쩌민이 만나서 김일성 영생교를 좀 문질러 버리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선회시키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 거가 녹음이 됐는데 그 논의된 녹음을 북한에 전달했다 해요. 그게 죄목이에요. 실제로 자기들끼리. 근데 그 논의된 내용을 저이용캉이 북한에 직접 준 게 아니라 동북 삼성을 지배하는 군벌한테 줬다고. 그럼 전달한 건 군벌이야. 전달됐다면. 근데 그쪽 군벌은 안 건드려. 너 왜 그거 녹음해서 밖으로 뺐냐. 너 그래서 국가기밀 누설이야. 그러니까 저이용캉이 그쪽에 준 이유는 아마 그랬겠죠. 동북 삼성을 다스리는 군벌 쪽에서 김일성 영생교랑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짝짝꿍하고 쭉 지내왔으니까 그걸 뚝 치면서 야 거기 지금 분위기 안 좋고 심상치 않으니까 걔들 좀 잘 관리해. 이 뜻에서 줬을 거예요. 저이용캉이 줬다면. 그래서 장성택이 아무튼 죽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새 나가서. 그러니까 시진핑이 안 건드려야 될 사람들을 건드렸다고요. 보면. 저이용캉, 보실라이 뿐만 아니죠. 이서 멍홍웨이 같은 사람은요. 밑바닥서부터 정말 머리 좋고 근면하게 뛰어가지고 올라온 중국 공안 계통의 전문가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폴의 수장까지 했잖아. 이거 불러들여서 숙청해버렸잖아요. 멍홍웨이도. 그러니까 시진핑은 단파, 상해파, 온건대자당을 전부 숙청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기 기반이냐. 강경대자당하고 인민해방군이 자기 권력 기반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인민해방군은요. 우리 군대랑 달라요. 거기는 모든 굵직굵직한 기업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데 중국 최대의 기업군이 중국 인민해방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 무슨 상황이냐. 시장 중심으로 시장 제도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관치금융과 권력과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쪼물락 전체가 흔들 관리되는 이상한 국가자본주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이것이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고 배경입니다. 이게 이 국가자본주의라는 거는 국가가 겉으로 보면 시장인데 국가가 뭐 금융서부터 제도 모든 것, 물가 통제 모든 거를 국가가 흔들거리는 게 관리할 수 있는 게 국가자본주의라 그래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체제 때 국가자본주의라고 흔히 말합니다. 맞아요. 그거 국가자본주의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박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그 업적 중에 하나가 1979년 초에 그 돌아가시던 해 초에 야 이제 이게 심상치 않고 경제도 위기가 있으니까 이제 시장 중심으로 이행해야 돼라고 블루프린트를 시장 중심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행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안정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두환이 준수해서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1986년경이 되면 우리가 완전히 선진국형 그 궤도로 딱 궤도 진입을 해내요. 한 7년에 걸쳐서.